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도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데요. 원화가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이탈을 부추기면서 대장주 삼성전자조차 5만 원대 초반에 갇혔습니다. 국장 투자로 기진맥진한 자금들, 내년에는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1,45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과거 추세를 보면 이 정도면 뭐 위기 수준 정도로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겁니까? 일단 뭐 우리 내부 탓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달러 강세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달러화와 파운드, 엔, 유로 같은 세계 주요 통화와의 환율을 평균한 게 이제 달러 가치라고 부르는데, 달러 가치랑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같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 사실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 뭐 얼마 전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특히 미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뭐 사실상 인하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전도표들도 나오고 더 나가서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인플레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 속에 최근 갑자기 미국 인플레 지표에 관심이 엄청 높잖아요. 네. 막 소비자 물가나 PCE 물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전부 채권 쪽을 쳐다보고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게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될 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안정될 수 있나?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탄핵 정국 뭐 또는 계엄 정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이게 뭐 당장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해서 뭐 또 추가 탄핵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저 차트에 나오는데 급박한 충격들이 월 초에 있었던 걸 한눈에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1차 충격은 이제 계엄 충격이고요. 2차 충격은 저 1,450원 지금 끝부분에 한 번 더 뛰어오른 건 미 연준의 충격. 그래서 이게 국내외 요인이 다 이게 반영돼서 나온 환율이라서 일단 내려가기 지금 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국내외 요인, 국외 요인에는 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그리고 국내는 뭐 당연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탄핵 정부 여파가 겹쳐서 원달러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지금 내년에 근데 일단 점도표에 따르면 2차례 정도 낮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 게 점도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는 점도표 이 연준의 내년 말 금리 전망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네. 근데 그 보시면 제일 왼쪽이 문제입니다. 제일 왼쪽이 뭐냐면 2024년 말 정책금리죠. 그러면 12월 FOMC가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저 금리라는 게 전부 4.5 저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4.5 위에 4.75에서 5% 사이의 점이 찍혀 있는 게 좀 보이시죠? 4명이 보입니다. 4명 있습니다. 저건 뭘 의미하냐면 이번에 반대표 던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15명은 그래 금리 인하 한번 해가지고 4.5 갖다 놓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되지만 4.25에서 4.5를 갖다 놓자 그랬는데 다른 분들 4명이 아니야 4.75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투표하신 분이 4명.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 반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저항이 나왔다라는 건 파월 의장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점도표상으로 보면 이제 한 2번 남았다라고 돼 있지만 퍼져 있잖아요, 위아래로.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퍼져 있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불안한 거죠. 아니 연준이 만장일치를 거의 기본으로 움직이는 게 중앙은행인데 저렇게까지 많은 반란표에 실제로 의사록에 또 한 명 클리블랜드 연준 의장이 역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진 13명 중에 한 명이 또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나머지는 재려놓고 뜻을 꺾었지만 아무튼 공개적으로 회의록에 남긴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보통 이제 물가를 볼 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번에 이제 상향한 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미국 경제 예. 성장률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보면서 예, 얘기를 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분기마다 나오네요.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 한번 봐주십시오. 0.5%를 플러스로 올렸습니다. 성장률을 올렸어요. 예, 그리고 네. 내년 전망도 0.1%.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근원 인플레, 올해 근원 인플레 전망을 세상에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예. 여기에 0.2를 올렸어요. 올해 걸 0.2%포인트 올리고. 예, 그리고 내년을 0.3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미국 성장률 2.1에 인플레이션 2.5를 더하면 4.6, 4.7의 명목 성장률이 나오는데 정부 정책 금리 지금 우리 4.5니까 이미 완화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 명목 성장률과 보다 정책 금리가 기준금리를 너무 비교해 낮게 볼 때- 하면 버블이 생긴다. 조심해야 된다. 음. 명목 경제 성장률이 4, 5%가 나오는데 예. 정책 금리를 앞에 굳이 3자를 만들 필요가 있냐? 네. 물론 이제 점도표의 평균은 3.75였지만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란표가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나왔다라는 거고 연준의 경제 분석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저런 전망을 했다라는 건 결국 박빙의 저 지금 잘 나오시는 것처럼 네. 박빙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추가 조정 신중하겠다라는 말은 점도표는 2번 인하한다고 되어 있지만 나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네요. 저러니까 미국 금리가 급등하고 그래서 미국의 신용물 금리 같은 경우는 뭐 4.6까지 갔지 않습니까? 4.6%.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게 우리 이번 탄핵 정국 또는 계엄 정국에서 봤지만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될 때는 달러 들고 있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하니까. 예, 이제 뭐 금이나 네. 달러나 그런데 거기에 금과 달리 얘는 달러는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금은 이자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어. 내가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어서 달러를 갖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MMF 이자율이 4% 중반을 준단 말이야? 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딴 데 투자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모든 투자자들이 가지거나 또는 찜찜해하면 네. 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뛸 수밖에 없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이 점도표에 나타난 연준 위원들의 생각만 보면 금리 쉽게 내려가지 않겠구나 이런 걸 하는데, 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이 1월 20일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연준 파월 의장과 조금 껄끄러운 관계라고 하던데 혹시 파월 의장 결정에 트럼프 당선인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미쳤다고 봐야죠. 왜 미쳤다고요? 그러냐면 이제 7월 17일 날 있었던 벌써 좀 몇 달 전이죠. 5달 전에 있었던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그때는 이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예.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1월 5일이었죠. 미 대선 전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면 당신의 임기를 마치게 해주겠다. 동결한다면? 예. 근데 빅컷을 했잖아요. 그렇죠. 9월에 0.5를 인하해서 그 다음에 미 주식 시장이 급등했죠. 네. 그러니까 그건 현직인 해리스나 바이든한테 유리한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정책들이 이 사람 취임 전에 금리 다 인하하고 지금 말 그대로라면 내년 1월 FOMC는 금리 인하 쉬어갈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잘해야 2번이니까 빨라야 3월, 6월에 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선거 방해놓고 자기가 당선되고 나니까 취임하고 난 다음엔 금리를 인하 안 해? 금리는 안 한다.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이 사람 8년 전에 임명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2018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그때 파월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 탄핵해버리겠다. 탄핵. 예. 탄핵하겠다. 우리 많이 쓰는 용어를 했네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연준 의장. 연준 의장을 임기 전에 예. 쫓아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약간 그레이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 맹공격을 했어요 서로. 서로.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2018년 크리스마스의 대폭락이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2,600에서 1,800, 800포인트 간방에 날아가고 미 증시조차 약 20% 정도의 네. 강력한 조정이 있었던 게 이 둘의 불화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과연 1월 달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 예.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그걸 이제 좀 떨고 있는 거죠 벌써 사람들이. 불안하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최근에 좀 이 FOMC 이후에 탄력이 좀 둔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외환시장 변동성이 요새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쪽이 이 상품 하나밖에 없잖아요. 달러라는 상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최근에 미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저렇게 급변동하지 않는데 최근에 급변동하고 특히 미국 시장 금리랑 완전히 연동돼서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요. 미국 시장 금리와 네, 그 미국 달러 가치. 달러 가치, 시장 금리와 달러 가치를 한번 보면서 과연 예.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는지. 예. 완전히 똑같네요. 2년 만기 국채. 이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 걱정을 좀 하는 게 2018년이 재현될까? 2018년. 예, 근데 뭐 미국 증시야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뭐 펀더멘탈도 좋고 전 세계 돈들 우리나라 사학개미 뭐 분기에 1천억 달러씩 가고 있는데 다 미국으로 달려가고 예, 있으니까.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미국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저게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가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근데 상당히 지금 최근에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국고 금리도 그렇고 예. 파란 선으로 표시된 미 달러 가치도 최근 변동성이 그럼- 2달 사이 변동성이 너무 크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이게? 저런 변동성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하고 난 이후에 조금 한 해 전체로 보면 달러 가치는 혹시 어떤 변수들이 좀 있겠지만,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일단 상반기는 오르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거죠. 달러 값이 왜냐하면 아까 상반기. 우리 파월 의장이 파월 이야기했잖아요. 의장과의 관계, 껄끄러운 관계. 예, 그리고 점도표까지 우리가 예. 그냥 뭐 다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멤버들이 적어도 이제 많이 바뀝니다. 계속 이제 이사진들 보드 멤버들이 교차 임기니까.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제 2026년 초에 임기가 끝나지만 예. 내년에도 이제 꾸준히 멤버들은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강해져. 파급되면 좀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예. 저도 당장 연초는 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대로 원달러 환율이 뛰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어요. 보통 이제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걸 좀 푸는, 그래서 은행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한도를 대폭 확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던데 좀 환율 안정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없진 않은데 추세를 바꾸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세를 바꾸지 예, 못했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정책을 펼친 이유는 네. 해외에서 돈 빌려오라는 것도 있겠지만 나가는 걸 어떻게 좀 막아보려는 외화 나가는 걸. 예, 그게 더 크지 않나. 지금 지난 3분기 기준 통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지난 감사하겠습니다. 3분기 외화 유출입 한번 통계를 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나왔네요. 적은가요? 예,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네. 3분기 끝 부분 보십시오. 네. 예, 급등했습니다. 어, 약 1,000억 불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한 분기에. 한 분기에 저렇게 외화 유출이 됐다 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도 줄었는데 예. 들어온 돈은 그렇게 미미했어요. 빨간 선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오른쪽 빨간 선 들어오는 적게 들어오고 예, 근데 이제 파란 선 예. 나간 게 훨 많이 나갔다. 다 달러가 저렇게 나가니까 예,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달러가 투자자들이 적잖아요. 아까 뭐 우리 이제 잠재 성장률 예. 하락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교수님과 박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된다 싶으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로 가면서 경상흑자의 순대외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예측하셨잖아요. 경상흑자들 그대로죠. 그러네요. 그 월 100억 불 경상흑자 나는데 그거보다 우리 지금 월 100억 불씩 흑자 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비가 없으니까. 쓰지 않으니 소비를 쓰지 못 하니까. 않으니까. 예, 그냥 해외에 가서 쓰지. 예. 국내에 수입되는 재화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감퇴돼 있죠. 여기에 경상흑자도 경상흑자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분기에 1,000억 불이 늘었거든요. 나간다. 예, 저게 이제 사학개미도 있고 평가 이익이 난 것도 있어서 예. 완전히 돈이 다 1,000억 불이 나갔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절반 정도만 잡아도 음. 400억에서 600억 불 정도의 돈들은 분기마다 지금 나가니까 경상흑자 3달 동안 300억 불 흑자 나는 것보다 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600억 불, 500억 불이니까 더 많으니까. 외환 수급 면에서 당연히 달러가 유출이 더 그렇죠. 부족한 거죠 국내에. 이제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가.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달러 값 그만큼 오르고. 빈 걸 채워넣기 위해서 최근 한 3달 동안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200억 불 정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4천억 불이 이제 깨지네 만에 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경상흑자 난 거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나가니까. 곧 4천억 불 외환 보유가 깨지겠네요. 깨질 지금 수 이런 있죠. 추세로 간다면. 그 뭐 근데 벌써 주는 걸 저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4천 대 얼마 안 54억. 남았는데요. 뭐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저게 뭐 4천억 불이라는 게 절대 중요한 숫자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경상흑자니까. 경상흑자니까. 그거 이제 실물에서 돈 잘 벌어오는데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걸 막기 위해 우리가 그래서 뭐 밸류업도 하고 뭐 했지만 그게 다 이제 지금 정책의 일종의 그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네. 국내 투자자들이 좀 포기하고 네. 그리고 사학개미로 이제 탈출하는 음. 뭐 자본의 국적 세탁이라고 막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또 세법 개정안 보신 것처럼 ISA 계좌 뭐 한도 확대하는 것도 안 네. 됐고 밸류업 지원하는 세제가 다 통과되지 않았죠. 그렇죠. 뭐 이번에.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1,183억 불이나 되는군요. 선봉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나가니 환율이 일단 안 오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돈이 밖으로 많이 나가면서 경상흑자를 통해 들어온 돈보다 밖에 투자를 해서 많이 나가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1,450원 선이잖아요.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값이 오르면 이거를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좀 아닙니까? 예, 뭐 국민연금은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예, 아, 그래서 국민연금 이번에 이제 정책 당국하고 FX 스왑 그게 뭐냐면 예. 이제 추가로 국민연금이 1년에 지금 현재 한 200조에서 100조 정도씩 자산이 늘잖아요. 예. 아니, 운영을 잘해서 그래요. 네. 100조씩 늘면 절반을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해외 국내 투자를 자산보다 해야 되니까. 해외 자산 비중이 한 55% 이상 됩니다. 음. 자,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잡아도 50조를 사면 그 400억 불 예. 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400억 불의 달러 사자가 나오니까 예. 환율을 상승시키는 환율을 요인이니까 올리는 그거를 어차피 환율도 지금 1,450원까지 올랐으니 저거 수합해서 그러니까 환율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해서 시장에 돈이 안 풀리게 대신에 그 돈을 외환보유고에서 받아오든가 기재부에서 받아오는 식으로 수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수합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그 리밸런싱이랄까 예. 적어도 국민연금 당국에서는 환율 고점이다. 음. 이제 그러면 달러로 사는 걸 천천히 사자는 뜻이죠. 환율 환율의 추가 상승에 따른 이익보다는 하락의 리스크를 해지하자. 예.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달러 자산을 일단 매수는 좀 상당히 지연되는 효과가 첫 번째 생겼고 네. 두 번째가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수급 보시면 예. 국민연금이 엄청 사고 있죠. 국민연금이 예. 기관들이 계속 사는데 그 매달 국민연금이 많고 매일 한 몇천억씩 사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내 주식 비중이 보유 비중이 13% 정도가 적정이라고 보면 지금 한 11%까지 내려갔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 그렇죠. 그리고 보유 비중이 또 떨어지니까 딴 시장이 오르고. 다른 데 오르고. 예, 그러니까 상대 비중이 아. 내려가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밸런싱, 그러니까 차익 난 걸 팔고 네. 우리나라를 사야 되는데 네. 사는 거는 일단 좀 덜 사면서 수합하면서 덜 사면서 그 돈을 들고 와서 한국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중이니까 살만한 타이밍이다.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연금 따라해서 우리가 손해 본 적 있나? 국민연금 따라해서.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나쁜 스위칭할 그러니까 달러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국내 주식으로 좀 바꾸는. 스위칭하는 바꾸는 타이밍으로 볼 때 그래 나쁜 타이밍은 아니지 않냐? 네, 국민연금의 투자가 지금 달러 자산을 이제 국내 자산을 조금 늘려나가는 국내 한 상황이니까 뭐 굉장히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내년 한 해를 보면 뭐 기본적인 투자 환경 그럴 때 과연 뭐 안전 자산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자산이 좋을지 어떻게 좀 내년 환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올해보다는 나은데 이게 왜 나으냐 하면 이익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기업의 이익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아니고요. 예. 그건 왜냐하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 안 갖고 오니까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하고 기업 이익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빨간 선을 오른쪽으로 제가 당겨놓은 거니까 예. 2025년 통계가 벌써 나온 것처럼 빨간 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음. 파란 선은 한국 기업 이익 증가율 예. 그리고 빨간 선이 환율입니다. 음. 그래서 환율이 한번 급등하고 나면 그 뒤에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익이 좋아진다. 환율이 내려가면 이제 그 뒤에 탄력이 좀 둔화되는데 지금 연말에 다시 환율 상승 급등이 시작됐으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다시 그러니까 올해 지금 9월 그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155조거든요. 예. 역사상 최대치인데 내년 하반기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안 좋아졌다가 요 그림대로라면 네. 내년 하반기 다시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가 좋은 타이밍인데 일단 국민연금은 지금 사는 것 같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익에 선행하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이익이 좋아진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지적으로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